여러분, 혹시 요즘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작년만 해도 4%대였던 금리가 지금은 3%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어떻습니까? 마트 가면 김치 한 포기 값이 작년보다 2,000원은 더 올랐습니다. 병원비는 또 어떻고요? 이게 바로 금융위기의 시작 신호입니다. 코로나, 고금리, 인플레이션. 그동안 버텨왔죠. 하지만 이번 위기는 다릅니다. 이미 미국, 일본, 중국에서 조짐은 시작됐고, 이제 가장 먼저 타격받는 건 우리 같은 은퇴 자산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위기 징후들을 정확히 짚어드리고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산 점검부터 현금 확보, 안전한 분산 투자까지 3단계 전략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저는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금융 전문가 3분과 검증 작업을 거쳤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달린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혹시 주변에 똑같이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6년 금융위기 전조 현상과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부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알아야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 은행 가보시면 정기예금 금리가 많이 떨어진 걸 느끼실 겁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1년짜리 정기예금이 4%대였는데 지금은 3%대로 내려왔습니다. 어떤 은행은 2%대까지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가입니다. 마트 가시면 아시겠지만 배추 한 포기가 작년보다 2,000원 이상 올랐습니다. 달걀 한 판도 1,000원 넘게 비싸졌고요. 병원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감기 걸려서 동네 병원만 가도 진료비가 10,000원 넘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은행에 돈을 넣어둬도 실제로는 돈의 가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은행에 1년 동안 넣어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금리가 3%면 이자로 3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 물가가 4% 올랐다면 어떻게 됩니까?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든 겁니다. 작년에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들을 지금은 1,040만 원 내야 살 수 있게 된 거죠. 이자 30만 원 받았지만 실제로는 10만 원 손해를 본 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펀드나 코인으로 손해봤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특히 올해 주식시장은 그나마 괜찮았는데 코인 투자로 큰 손실을 본 분들이 많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들이 작년에 비해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60대 중반 되신 분인데 은퇴금으로 받은 2억 원을 어떻게 관리할까 고민하시다가 아들 말을 듣고 코인 투자에 넣으셨습니다.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은행 이자는 너무 적으니까 코인이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수익률 보고도 해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코인 가격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원금의 절반 정도만 남았습니다. 1억 원이 날아간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분이 그 돈을 다시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팔면 손실이 확정되니까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회복되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인 시장이 불확실해서 회복이 쉽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각국 정부에서 코인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세계 경제 상황 자체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제부터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대응 방법도 제대로 아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2026년 금융위기를 경고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 금리입니다. 미국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5%대까지 크게 올렸습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거든요.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이 돈을 덜 쓰고 더 저축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2025년 들어서는 미국이 금리를 조금씩 내리기 시작해서 지금은 3%대 중후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 제로금리 시절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한테는 문제가 됩니다. 미국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으면 투자자들이 위험한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미국 국채나 달러 자산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갈 위험이 커지는 거죠. 실제로 한국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어떤 때는 주식을 많이 팔고 나가기도 하고 2025년에는 다시 크게 사들이는 달도 있는 등 자금이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불안정하게 움직이면 우리 경제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는 부동산 문제입니다. 요즘 집값이 어떻습니까? 서울 일부 지역은 오르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지역은 예전만 못합니다. 특히 지방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만 해도 작년보다 10% 이상 내린 집들이 많습니다. 집을 팔려고 내놓아도 안 팔립니다.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많은 분들이 노후 자산으로 부동산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으신 분들입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갚아야 할 대출금은 그대로니까요. 게다가 금리도 올라서 이자 부담까지 커졌습니다. 셋째는 연금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추세대로라면 2050년대쯤 기금이 바닥날 거라고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도 수익률이 예전만 못합니다. 주식이나 채권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면서 2026년쯤에는 본격적인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정확히 언제 어떻게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준비는 해야 합니다.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미리 대비하는 것처럼요. 그럼 우리 같은 시니어 세대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비 부담이 커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은 줄어듭니다. 매달 받던 이자가 줄어들면 생활비에서 뭔가를 줄여야 합니다. 외식 횟수를 줄이거나 병원 가는 걸 미루거나 자식들 용돈을 못 주거나 하는 식으로요. 두 번째로 의료비 부담이 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의료비는 계속 오릅니다. 건강보험이 있긴 하지만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암 같은 중병에 걸리면 치료비가 수천만 원씩 듭니다. 세 번째로 자산 가치가 떨어집니다.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신 분들은 손실을 보실 수 있고 부동산 가격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노후 대비로 모아둔 자산이 줄어드는 거죠. 더 큰 문제는 한번 잃은 자산을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시 일해서 벌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여력이 없으니까요. 네 번째로 사기 피해 위험이 커집니다. 위기 상황이 되면 이상한 투자 상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돈을 맡기라는 곳들이요. 실제로 요즘도 그런 사기가 많습니다. 코인 투자, 해외 부동산, 고수익 채권 같은 걸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금융 지식이 부족해서 더 쉽게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무섭죠? 하지만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대비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첫 번째로 지금 가지고 계신 자산을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자산을 어떻게 구조화하느냐에 따라서 안전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금액을 가지고 있어도 어디에 어떻게 분산해서 넣어두느냐에 따라 위기 상황에서 지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됩니다.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귀중품을 보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금반지, 현금, 통장, 인감도장 이런 것들요. 이걸 전부 한 서랍에 넣어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 곳에 나눠서 숨겨 두시겠습니까? 당연히 나눠서 보관하시겠죠. 만약에 도둑이 들어도 한꺼번에 다 잃지는 않으니까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곳에 몰아서 넣어두면 그곳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부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분산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옛날 속담과 같은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안전한 자산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예금입니다. 은행 예금이요. 이자가 적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예금이 중요한 이유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망해도 예금자보호 제도로 보호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지금까지는 5천만 원까지만 보호받았는데 앞으로는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은행에 1억 원까지는 안전하게 넣어둘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2억 원을 예금으로 보관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개 은행에 1억 원씩 나눠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둘 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5천만 원씩 네 군데로 나눠야 했는데 이제는 1억 원씩 두 군데만 나누면 되니까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예금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자유롭게 넣고 뺄 수 있는 입출금 통장, 1년이나 2년 같은 기간을 정해두는 정기예금, 매달 일정 금액씩 넣는 정기적금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노후 자산 관리에 가장 적합한 건 정기예금입니다. 목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이자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시니어분들을 위한 특별 예금 상품이 있습니다. 일반 정기예금보다 금리를 더 높게 주는 상품들이에요. 은행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보통 시니어 우대 예금, 실버 예금, 노후 안심 예금 같은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 예금보다 금리가 0.3%에서 많게는 1% 정도까지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예금이 3%면 시니어 예금은 3.5% 또는 4%까지 주는 식이죠.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중간에 돈을 찾으면 이자를 깎입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쓸 일이 없는 돈으로만 하셔야 합니다. 혹시 갑자기 돈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생활비 6개월치 정도는 입출금 통장에 넣어두시고 나머지를 정기예금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예금 이야기고요. 지금부터 어디서 신청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금은 어느 은행에서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모두 가능합니다. 요즘은 은행 직접 방문 안 하셔도 스마트폰으로 계좌 개설이 됩니다.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은행 가셔서 직접 상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시면 직원한테 시니어 우대 예금이 있는지 꼭 물어보십시오. 신분증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은행 선택할 때는 금리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가까운지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만기되면 찾으러 가야 하니까요. 그리고 가능하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같은 큰 은행들 이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규모가 크니까 망할 위험이 적거든요. 특히 2025년 9월 이후에는 한 은행에 1억 원까지 보호받으니까 굳이 여러 은행으로 나누느라 복잡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예금으로 관리하고 싶으시면 3개 은행에 1억 원씩만 나눠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관리도 편하고 만기일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시면 각 은행마다 시니어 우대 금리를 받으실 수 있으니 더욱 유리합니다. 자, 다음은 국채 이야기입니다. 국채는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정부가 이자를 주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줍니다.
은행 예금보다 조금 복잡하지만 안전성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돈을 돌려주니까요. 국채 중에서도 특히 안전한 게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경제력이 강한 나라니까요. 미국 국채 중에서도 단기 국채, 그러니까 1년이나 2년짜리가 안전합니다. 기간이 짧으면 금리 변동에 덜 영향을 받거든요. 미국 국채는 증권사를 통해서 살 수 있습니다. 증권 계좌를 만들고 미국 국채를 검색하면 여러 종류가 나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증권사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직원한테 안전한 단기 미국 국채 사고 싶다고 하시면 추천해 줍니다. 다만 미국 국채는 달러로 사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그 달러로 국채를 사는 겁니다. 환율 변동이 있으니까 이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면 이익이지만 떨어지면 손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를 일부 갖고 있는 게 위험 분산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예금, 채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현금 비중입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 상품이라도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못 찾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 중에서 30% 이상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계셔야 합니다. 현금성 자산이라고 해서 진짜 현금을 집에 쌓아두라는 게 아닙니다. 입출금 통장이나 단기 예금처럼 필요할 때 바로 찾을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총 자산이 1억 원이면 3천만 원 정도는 이런 식으로 보관하시라는 겁니다. 왜 30%나 필요할까요? 위기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자식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집 수리가 필요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주식이나 펀드를 급하게 팔면 손해를 봅니다. 부동산은 팔고 싶어도 바로 팔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미리 현금을 확보해 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동성 확보라고 하는 건데 어려운 말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급할 때 쓸 돈을 미리 준비해 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갖고 계신 자산을 점검해 보시고 현금성 자산이 30%가 안 되면 일부를 현금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펀드를 조금 팔아서 예금으로 옮기는 식으로요. 물론 손실이 나는 걸 억지로 팔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수익이 난 것들 중에서 일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예금과 국채 그리고 현금 비중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위 세 가지는 안정적인 위험 분산 방법이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인 위험 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만 잘 운용하시면 금융위기 속에서도 큰 수익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바로 금과 달러 투자입니다. 금은 예로부터 안전자산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금값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서 금을 사려고 하니까요.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금을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반지나 금덩어리를 직접 사서 집에 보관할 수도 있고, 은행에서 금 통장을 만들 수도 있고, 증권사에서 금 ETF라는 걸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편한 건 금 통장이나 금 ETF입니다. 직접 보관할 필요가 없고 원하는 만큼만 살 수 있으니까요. 금 통장은 은행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 가셔서 금 통장 만들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계좌 개설하는데 10분 정도 걸립니다. 통장을 만들고 나면 원하는 금액만큼 금을 살 수 있습니다. 1만 원어치부터 살 수 있으니까 부담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씩 조금씩 사셔도 되고 한 번에 100만 원어치 사셔도 됩니다. 금을 사고 팔 때는 은행 창구에서 직접 하셔도 되고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금 ETF는 증권사에서 주식 사듯이 사면 됩니다. 먼저 증권사에 계좌를 만드셔야 합니다.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같은 큰 증권사 아무 데나 가셔서 계좌 개설하고 싶다고 하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통장 하나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계좌를 만들고 나면 금 ETF를 검색해서 살 수 있습니다. 직원한테 금 ETF 사고 싶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것도 소액부터 가능합니다. 몇만 원어치부터 살 수 있어요. 다만 금도 가격 변동이 있습니다.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100만 원어치 금을 샀는데 한 달 뒤에 금값이 떨어지면 9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금값이 오르면 11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의 10% 정도만 금으로 갖고 계시는 게 적당합니다. 총 자산이 1억 원이면 1천만 원 정도만 금으로 갖고 계시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사시면 금값이 떨어질 때 손해가 크니까요. 달러는 아까 미국 국채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죠? 원화만 갖고 계시면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자산이 줄어듭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한 달러에 1,3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한 달 뒤에 환율이 한 달러에 1,400원으로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원화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달러를 갖고 계시면 오히려 이익입니다. 1,000달러를 갖고 계셨다면 원래는 130만 원어치였는데 환율이 오르면서 140만 원어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달러를 일부 갖고 계시면 원화가 떨어질 때 오히려 달러 가치가 올라서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달러를 갖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은행에서 달러 통장을 만들 수도 있고 달러 예금을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 국채를 사도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간단한 건 달러 예금입니다. 은행 창구에 가셔서 달러 예금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환율을 알려주고 얼마나 바꾸실 건지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달러로 바꾸고 싶다고 하시면 그날 환율로 계산해서 달러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 달러를 예금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달러 예금도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6개월, 1년, 2년 이런 식으로요. 기간을 정하면 이자도 줍니다. 물론 원화 예금보다는 이자가 적지만 환율 변동으로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만기가 되면 다시 원화로 바꿔서 찾으실 수도 있고 그냥 달러로 계속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달러도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가 적당합니다. 총 자산이 1억 원이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를 달러로 갖고 계시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갖고 계시면 환율이 떨어질 때 손해를 보시니까요. 적당히 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원화도 갖고 달러도 갖고 금도 조금 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서 보관하시면 어느 한쪽이 떨어져도 다른 쪽이 받쳐주니까 안전합니다. 달러도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갖고 계시면 환율이 떨어질 때 손해를 보시니까요. 적당히 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안전한 자산 구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예금 50에서 60%, 국채 10에서 20%, 금 10%, 달러 10에서 20% 이런 식으로 분산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건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고 각자 상황에 맞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주변 사람 말만 믿고 투자하시는 겁니다. 자식이 좋다고 하거나 친구가 추천하거나 은행 직원이 권유한다고 무조건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여성분이 계셨는데 오랜 친구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서 소개해 줬습니다. 이자를 9%나 준다고 했어요. 은행보다 3배나 높은 이자니까 솔깃하셨겠죠. 3천만 원을 넣으셨는데 6개월 뒤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알고 보니 폰지 사기였습니다. 처음 투자한 사람들 이자를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 돈으로 주는 거였어요. 결국 원금을 한 푼도 못 받으셨습니다. 은행 직원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실적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높은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펀드나 보험 같은 거요. 물론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여러분한테 최선인 상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잘 모르는 상품은 절대 투자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다고 해도 본인이 이해 못하는 건 손대지 마세요. 둘째,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건 의심하십시오. 은행 이자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면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셋째, 여러 곳에 물어보십시오. 한 사람 말만 듣지 마시고 다른 은행, 다른 전문가한테도 상담받아 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욕심 부리지 않는 겁니다. 노후 자산은 불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조금이라도 위험하다 싶으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은행 이자가 적어도 안전하게 지켜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리는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 자산을 지키려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자산을 점검하십시오. 지금 내 돈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은행 통장, 증권 계좌, 보험, 부동산 모두 확인하십시오. 엑셀이나 공책에 적어서 정리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전체 자산의 30% 이상은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예금이나 단기 상품으로 갖고 계세요. 주식이나 펀드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일부 정리하셔서 예금으로 옮기십시오. 손실 난 것까지 억지로 팔 필요는 없지만 수익 난 건 일부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부터는 한 은행에 1억 원까지 보호받으니까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셋째, 위험을 분산하십시오. 한 곳에 몰아넣지 마시고 여러 곳에 나눠서 보관하세요. 예금, 국채, 금, 달러 등으로 적절히 분산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잘 모르는 상품에 투자하지 마시고 높은 수익률 약속하는 건 의심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돈 은행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정부도 완전히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지만 혼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영상으로 지키는 방법을 아셨으니 이제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위기는 준비한 사람한테는 위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자산 점검만 하시고 다음 주에 은행 가서 예금 만드시고 그 다음 주에 증권사 가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똑같이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만 아시기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지켜내는 겁니다. 우리 세대가 평생 일해서 모은 소중한 자산 다 같이 잘 지켜냅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자산도 건강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